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의 또 정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거 이제 여러 개를 제가 언급했었잖아요. 양당 독점을 가능하게 한 어, 정치 기득권, 어, 정당들을 유지하게는 도와주지만 정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선거제도. 그래서 그 선거제도가 비례대표제로 가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제도 사실은 의원 내각제로 가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런 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로의 우리가 개헌도 한번 꼭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정치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정치인만큼은 왜 이렇게 발전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오늘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방송을 켰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유교 사상이라는 게 또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내려져 오는 그런 어떤 권위주의적인 그런 문화, 그리고 또 좀 불행히도 우리가 현대 그 정치를 거치면서 거의 뭐 세 번의 그 독재 정치를 경험을 했잖아요. 사실 그 독재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제 권위주의적인 정치, 이제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 그냥 그대로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군대식, 예, 그런 그 군대식 그 권위주의 정치의 토대로 그런 독재 정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의 부작용이 사회 전반에 좀 뭔가 아직도 잔재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화를 단번에 이제 깨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정치권에서의 노력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모든 각 분야, 진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장, 사회,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 뭐 어떤 기관, 뭐 당연히 정당은 기본이고요. 사실 정당에서도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제가 판단이 돼서 정당부터도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모두 우리 대한민국 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든 시민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이러한 권위적인 주의적인 문화를 탈피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 권위주의가 그럼 과연 뭔가 여러분들도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뭐 영어로는 authoritarianism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이제 한문으로는 이렇게 적혀 있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그쵸? 권위를 갖는 것이나 권위 그 자체의 의혹을 갖거나 혹은 반항하는 것은 모독이며 죄악이라고 하는 사고방식 또는 행동 양식을 말한다. 이렇게 뜻을 보니까 이 권위주의가 더 나쁜 것 같아요. 그쵸? 그 영어로 옆에 보면 authoritarianism is a form of government characterized by strong central power and limited political freedoms. Political scientists have created many typologies describing variations of authoritarian forms of government.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그 정치 문화도 이 권위주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당 자체 그 정치인을 구성하는 정당 자체가 권위주의적이니까 거기서 뭐 정부나 뭐 그 정치인들이 파생돼서 생기는 이제 국회는 당연히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 권위주의를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고백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싱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결혼을 했었죠. 근데 결혼을 이제 한 10년간 이제 유지를 했었는데 사실
물론 뭐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고 저도 단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이제 좀 나이 차가 많은 그 분이랑 좀 되게 어려웠을 때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실 가장 제가 안 좋았던, 제가 그 결혼을 끝내야 되겠다고 스스로 마음을 먹었던 계기가 이 권위주의에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사실 예를 들자면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사실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권위주의에 대해서, 한국 권위주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여러분들도 다각적으로 자기 주변이나 자기 가족부터 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그 계기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여자이고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남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둘 다 이제 사회생활을 하죠. 아이는 이제 거의 전적으로 제가 키우면서 저는 이제 또 사회생활도 하고 이제 학원 강사였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제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회식할 기회나 술을 마실 기회가 많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술을 마시면 새벽 4시에 들어오고, 또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진짜 뭐 한 달에 뭐 여러 번 그렇게 술을 먹고 새벽에 들어오는 본인은 이제 제가 이해를 해야 된대요.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만약에 간혹, 저는 워낙 뭐 술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학원 같은 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만약에 동료랑 한번 이렇게 나가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커피라도 마시고 술은 뭐 엄두도 안 냈지만 이렇게 한 10시까지 있으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막 전화가 오고 막, 그래서 막 부랴부랴 10시 반에 들어갔는데 또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또 아이를 키우고 또 아이를 생각하면 이제 또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또 책임의식에 그래서 10년 동안 거의 저는 뭐 한 몇 번 진짜 손가락 꼽을 만큼 나갔다 그러면 그 뭐 상대 쪽은 거의 뭐 10년 내내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그 좀 20대 약간 중후반 그때 결혼을 하고, 그분은 이제 나이가 좀 30대 훨씬 초반이었는데 이제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참았죠. 예, 그걸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뭐 싸우기도 했지만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애가 어느 정도 크고 10년이 지나니까 이건 참으면 안 되겠다. 바뀔 것 같지도 않고 아무리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했지만 바뀔 것 같지도 않고 더 이상 이제 나는 참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이제 과감하게 결정했는데 상대는 진짜 놀라죠. 이렇게 뭐 전혀 그럴 용기가 없는 사람으로 봤는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 그냥 수동적인 그런 사람으로 봤는데 이제 제가 완전히 마음을 먹었을 때는 주위에 누구도 저를 설득할 수 없었고, 오히려 저희 부모님 쪽에서는 용감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권위주의를 우리가 느꼈을 때 그거를 이겨내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이도 키워야 되고 지금 이 당장 직장 구하기도 힘든 그런 사회에서 지금 막 굉장히 권위적인 상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더러워도 내가 진짜 다녀야지, 어떡하겠냐, 지금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여기서 그만두면 앞으로 우리 가족들 어떻게 먹여 살려, 그쵸? 그런 마음에서
정말 그 부당한 그런 권위주의에 맞서지 못하고 과감하게 맞서지 못하고 참고 사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요? 정당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내 뜻을 펼치려고 정말 내가 우리나라를 좀 잘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게 하려고 정치에 들어갔는데 이 권위주의도 수능을 하지 않으면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니까 내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수능을 해야지 그래도 국회의원이라도 되고 뭐 무슨 시의원이라도 돼서 내가 활동을 하는 게 아닌가. 어쩔 수 없다. 사실 최근에 어떤 뭐 정치 교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이런 문화에 뭐 수긍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젊은 사람들까지도 그런 문화에 수긍을 하면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은 꿈꿀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끝까지 이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제 저를 설득하려고 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주의에 그 기존 내려오던 그런 인습이라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습관을 인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인습을 그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나쁜 거를 개혁하고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고집, 그런 신념이 없는 사람들은 정치계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에서 내려와서 이제 두 번째 정치 아카데미, 제가 오늘 또 정치 아카데미에 가거든요. 이제 그때 내려오셨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 돈을 밝히거나 뭐 여자를 밝히거나 이제 여자 쪽에서 남자를 밝히거나 그렇게 되겠죠. 밝히면 정치를 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뭐 그런 분들은 결국 감옥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많은 사람이 동의를 했지만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야 될 거는 정말 기존의 권위주의, 기존의 그런 우리나라의 인습, 그런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 줄을 선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표현에, 한국 정치인들 표현에 줄을 서야 된다. 줄을 서지 않으면 공천이 되지도 않고, 공천이 되지 않으면 아예 기회가 오지 않고,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각 정당 지도부에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래서 무슨 파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던데 이런 게 다 우리 권위주의 문화의 잔재이고 저는 그런 문화를 깨는 것이야말로 정치인들 앞으로 미래의 정치를 꿈꾸는 정치인들이 스스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수긍을 하고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권위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뿌리 뽑는가에 많은 이제 그 참여와 많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의 그 정치 선진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제가 이번에 좀 한국 뉴스나 한국 그 댓글들을 보면서 느낀 게 요겁니다. 두 번째가 집단 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단일 민족의 거의 사회잖아요. 외국에 비하면 사실 미국 같은 사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살고 또 단일 민족이 굉장히 강한 북유럽 같은 데도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는 10명 중 1명이 이제 이민자라고 할 정도인데요. 그 이민자가 많이 들어오기 전에도 스웨덴은 이미 집단 사고보다는 좀 다양한 상대방의 의견이 좀 여러 존중이 되는 그런 그 사회, 민주적인 좀 사회로 변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단일 민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단 사고의 그 사고가 발전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이 집단 사고도 어떻게 보면 좀 권위주의적인 문화 그리고 또 우리 그 독재 정치의 잔재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집단 사고를 오히려 우리가 그 독재 정치가 집단 사고를
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을 우리가 아직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기성세대들의 어릴 때부터 우리가 예전에 뭐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도 분명히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 지배하기 위해서 집단 사고를 많이 이렇게 부추겼을 거라고 이제 짐작이 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독재 정치가 또 집단 사고를 요구했다는 또 그런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집단 사고에 좀 쉽게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기 집단 사고는 뭐 그룹싱크라고 하는데 사실 뭐 그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볼게요. 응집력 있는 집단들의 조직원들이 갈등을 최소화하며 의견의 일치를 유도하여 비판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사실 민주화에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국민들이 어느 정도 비판적인 생각을 해야만 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선진 사회로 나갈 수 있는데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이 비판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야 예전에 뭐 독일의 나치라든지 그쵸? 그런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누구한테나 선동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교육을 가장 중요시해서 일단 지나친 경쟁을 없애고 비판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교육으로 만든 것이 이제 독일의 교육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도 지나친 경쟁, 여기 제가 한 가지 추가하고 싶다면 지나친 경쟁을 하는 그런 교육, 그리고 이제 비판적인 생각, 이런 걸 생각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이제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뭐 영어로 좀 얘기를 하면 critical thinking이 되겠죠. critical thinking.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근데 앞으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다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런 소셜미디어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인 생각을 사실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렇게 팩트를 찾아볼 수 있고, 그냥 단순히 TV 뉴스에 나오는 것만 예전에 들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집단 사고에 빠져들기 쉽잖아요. 자기 스스로 팩트를 체크하고 이제 연구하고 조사해 본다면 이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또 너무 그런데 우리가 또 편하다 보니까 또 많은 우리나라 인구가 책을 읽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참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 이제 책을 읽지 않으면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는데 굉장히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만 좀 사고가 정말 깊어지는 것 같고, 이제 책 중에서는 뭐 이제 non-fiction 그리고 뭐 자서전, self-help 북이라고 자기 개발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non-fiction에 관련된 그런 어떤 책들, 좋은 책들이 너무 많은데, 이 책들을 자꾸 이제 젊은 세대들이 한국의 젊은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젊은 세대들이 책을 이제 손에서 놓는다는 게 집단 사고나 어떤 그런 사고력을 그러니까 집단 사고에서 벗어난 사고력을 키우는데 좀 많은 아쉬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뭐 우리가 선진 정치국을 해서만은 그런 나라가 되긴 힘들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여성의 반 이상이 뭐 정말 일주일에 책 한 권 이상을 읽는다고 하니까,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30% 이상이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공부하는 국민, 공부하는 시민 이 자세를 가져야만 정치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정치인들만, 그 직업적인 정치인들만의 책임이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사고, Groupthink is a psychological phenomenon that occurs within a group of people in which the desire for harmony or conformity in the group results in an irrational or dysfunctional decision-making outcome.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집단 사고 이거 한번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고요. 이런 예를 드는 건 많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논을 해봐야 되고요. 이제 주입식 교육 이제 또 하나 들어가는 거죠. 주입식 교육, 우리나라의 독재 정치 그리고 일본의 그 억압이 가능하려면 주입식 교육은 굉장히 그 독재 정치를 하기 좋은 교육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왜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이 이렇게 바뀌지 않고 왜 정치계에서 정치계에서 아주 과감하게 바꾸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도 곰곰이 해보는데 이제 교육자로서 그리고 한 아이를 키운 부모로서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 주입식 교육, 한국의 입시 위주의 교육이 싫어서 제가 과감하게 한국을 떠났던 아이의 손을 붙잡고 혼자의 힘으로 진짜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런 타국에 제가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 주입식 교육이 싫었는지 그때가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 애를 교육을 시켜놓고 한국으로 작년에 돌아왔는데 이 주입식 교육은 더 심해졌더라고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너무 속상했던 게 제가 지금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한국을 떠나고 싶대요. 이 주입식 교육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데 진짜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은데 과연 내가 그렇게 해서 뭘 바꿀 수 있겠냐. 저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데 저도 제가 정치인이 된다면 저는 진짜 이 한국의 주입식 교육부터 바로 고칠 것 같아요. 의지만 있으면 이제 국민들이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제가 예전에 김누리 교수님 그 강의를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댓글에 보면 정말 이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가 100명이면 99명이 동의를 하고 바꿔주기를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계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참 속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존 그 정치계는 그런 뜻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나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존 정치계는요, 우리 사회를 뜯어 고칠 의지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입식 교육이란 제가 이걸 한번 여러분한테 같이 보고 싶었어요. 교사가 학생과의 교감을 형성하지 않고 학습 의욕이 낮은 학생에게 학습 흥미와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며 학습 목표, 내용과 여건에도 적합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설명 위주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의 이해도 끌어내지 못하는 방식의 교수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진짜 지루하죠, 일단. 왜냐하면 특히나 요즘은 인터넷이 있어서 사실 이런 그냥 기본적인 사실이나 그러한 아주 개념들은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오잖아요. 이제는 그러한 교육이 의미가 없는 세대가 됐고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그러한 교육은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정근대적인 교육이고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교육이죠. 근데 이런 교육을 바꾸려는 의지가 현 정치계에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정당을 다 돌아다니고 있지만 이런 우리나라의 이런 교육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정당은 한 군데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다 같이 만나서 좀 더 자세한
이제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런 진짜 조치가 없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이 말에는 동의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입식 교육을 고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는 정치 발전도 그 경제 성장도 그리고 민주주의도 정상적인 민주주의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입식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어른이 돼서도 굉장히 수동적이고 아까 우리 권위주의, 집단사고, 주입식 교육 이 세 가지를 다 겪은 학생들은 수동적이고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서 그냥 명령, 그냥 권위적인 문화에 그냥 수동적으로 본인을 그냥 끼워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쵸? 이 문화가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것을 깨기 위한 노력을 여기저기서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해야만 그게 왜 얼음이 아무리 단단하게 얼어 있다고 해도 한 군데서 깨지기 시작하면 아시죠? 쫙 이렇게 조금씩 깨지면서 짜자자자 깨지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러한 그 정근대적인 우리 사회의 정치 발전을 막고 있는 이 세 가지 권위주의, 집단사고, 주입식 교육 이걸 깨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깨지 않으면요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뭐 하나에서 10가지 진짜 얘기를 하려면 정말 오늘 하루 종일 걸리는데 공무원 정치활동 억압은 독재의 유산 이게 이런 기사들 있잖아요. 이 기사가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 근데 이걸 우리가 같이 볼 건데요. 이 공무원 정치활동 억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저도 이것까지 몰랐는데 이제 김유리 교수님의 그 연설할 때 그 학교 교사들이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게 억압이 돼 있다고 해서 전 정말 놀랐거든요. 근데 저번에 이제 정치 아카데미에 가가지고 이제 다 같이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도 정치 활동이 억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와 진짜 알면 알수록 우리나라의 정치가 정말 정근대적이다. 근데 그거를 기존 정치에서 전혀 고치지 않았다는 거는 이 정치를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정치 발전을 정치하는 분들이 개혁을 원하고 정치 발전을 원했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젊은이들, 더 많은 시민들이 정치 활동을 하도록 장려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막 그 스웨덴식의 알메달렌 정치 박람회를 뭐 해보자. 그리고 시민 사회를 만들어 보자. 막 이런 노력들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이런 또 정치 교육, 시민 사회 교육을 통해서 뭐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정당한 정치인의 그 노력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정치 아카데미를 하는 미생당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좀 인상 깊게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매주 화요일 저녁에 정치 아카데미를 가서 많은 걸 배워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아주 소수 정당의 한 부분이에요. 오히려 거대 정당들은 이런 프로그램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선거 전에 잠깐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데 평소에 이런 정치 아카데미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큰 정당들에서도. 근데 이 큰 정당들에서 아예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과연 그 큰 정당에서 국민들이 더 많은 정치 활동을 하는 거를 좋아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오히려 막는 것이 본인들의 정치 활동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여야 정치가 발전되는데 오히려 정치 활동이나 정치 교육을 억압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도 계속됩니다. 독재자일 때 뭐 당연히 그때는 억압을 하는 것이 더 좋으니까 이렇게 딱 독재자가 우리나라 그 정당의 역사를 보면 독재를 딱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당을 해산을 해버리더라고. 우리나라 2번 그런 게 있던데, 그만큼 정치 활동을 억압을 해야 지배하기가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는 정치 활동을 많이 장려를 해야 민주주의가 꽃피고 정치가 선진화되는데, 그럼 과연 기존 정치인들이 정치 활동을 장려를 했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04년도에 공무원 정치 활동이 억압이 되어 있는데 2020년도 지금 9월 22일 오늘 현재까지도 공무원 정치 활동이 그대로 억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주입식 교육이 지금까지 아무도 바꾸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존 정치계는 정치 발전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기득권 유지를 바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싶진 않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속상한데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이렇게 한국 사회를 알면 알수록 정말 놀랍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놀라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교사들이 정치활동이 억압되고, 그리고 정치 교육, 고등학교, 대학교의 정치 교육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어릴 때 정치 교육을 많이 배우고 민주주의가 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야 커서도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이제 선진 시민이 될 거잖아요. 근데 어릴 때 정치 교육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정치 과목이 제가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있다곤 해도 그게 제대로 중요시 되지 않고, 그게 그걸 선택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입시에 필요한 그런 과목만 중요시 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치 교육, 환경 교육 이런 것들은 도외시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와 정교조 공무원 노조가 잇따라 대통령 탄핵 반대 성명과 시국선언 민주노동당 지지를 발표하자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 명령을 들이밀며 사법 처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제가 이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으시면 알아보시고, 일단은 오늘 포커스는 교육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이 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교육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정당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합헌이란 판결을 내렸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2004년도입니다, 여러분. 감수성, 그러면은 이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이 재판소에서 어떤 이러한 개념이 잘 서 있지 못한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합헌이란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어쨌든 감수성과 모방성이 왕성한 초중등 학생에게 교훈이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교사의 정치활동은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 진짜 정근대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그러나 학교 교육을 정치 선전의 장으로 삼아온 것은 역대 정권들 자신이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반공 교육을 시키고 시험까지 치르도록 했다. 지난해 봄 정교조 교사들의 반전 수업이 마녀 사냥을 당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교사의 정치활동 억압은 진보적 정치 견해에 대한 억압이다. 권력의 하수인 정부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이 보장되면 특정 정당의 이익에 따라 공익이 침해받을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의 업무는 결정 권한이 없는 실무가 대부분이다. 등 초본을 떼는 것과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게 무슨 연관이 있겠는가. 오히려 고위직 공무원들과 정치인의 결탁은 계속 있어왔다. 외국에서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이 보편화하고 있는 추세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원칙적 제한이 없다. 또 현직 공무원 신분을 갖고 공직청 선거 출마도 가능하다. 영국은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는 정치활동이 크게 제약받으나 하위직은 원칙적인 제한이 없다.
미국의 경우 연방 공무원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도 참여하고 지방 공무원은 정치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하며 정당 활동도 보장되어 있다. 한국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 억압은 1961년 5.16 쿠데타로 세워진 군사 독재의 유산이다. 박정희 정권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면서 권력의 하질 노릇을 하게 했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행정 조직을 마음껏 활용했다. 지난 3월 23일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을 결의한 전국 공무원 노조 김영길 위원장은 공무원이 진정 50년간 정치적 중립 보장을 받았느냐 하면 집권 세력으로부터 하수인 역할만 강요받아왔다고 전곡을 찔렀다. 노동조합 설립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행동은 정당하다. 공길숙님이 얘기를 하셨는가 봐요. 근데 2004년에 진짜 이런 지금 2020년이면 16년이 지났는데도 공무원들의 또 교사들의 정치활동이 그대로 여전히 억압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노동조합도 뭐 활성화되지 않고요. 현저히 낮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정치인들만의 잘못이다라고 치부하면 편하겠죠? 아유 정치인들 뭐 그렇지. 아유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지. 이렇게 말하면 편한데요. 우리 모두가 그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걸 같이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야지 그냥 몇몇 직업 정치인, 우리나라는 그 인구수에 비해서 국회의원 수도 현저히 작다고 하잖아요. 그럼 몇몇 그 정치인들에게 모든 걸 맡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되고요. 정치인들도 분명히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정치계에 들어갔지만 이런 권위주의적인 그런 정치 문화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감으로써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는 정치인들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이라고 해서 다 나쁜 의도, 자기 기득권, 권력 욕만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많은 좋은 정치인들이 있을 거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이런 문화, 이런 그 문화를 바꾸지 않는다면 문화나 또 그런 걸 그런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는 정근대적인 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정치, 민주화, 선진 정치를 꽃을 피울 수는 없겠죠. 땅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꽃이 피겠습니까? 그렇죠? 그 땅을 갈고 좋은 흙을 심어야 거기에 많은 선진 정치라는 꽃이 펴게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민주주의 랭킹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거 링크 남겨놓을게요.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민주주의 랭킹은 이제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라고 꽤 오랫동안 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민주주의가 그 나라에 얼마나 잘 발달이 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랭킹입니다. 꽤 신임받고 있는 그런 랭킹인데요. 이제 2019년도를 볼게요. 제일 최신 거를. 이 랭킹이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신기한 거는. 아주 크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탑 10에는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북유럽의 국가가 빠지지가 않아요. 이거를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제가 그 버니 샌더스 캠페인에서 봉사할 때도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면 되게 놀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일부 미국 사람들은 미국이 굉장한 민주주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민주주의 랭킹에선 한참 떨어지거든요. 여기 탑 10에 미국이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많이 충격을 받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민주주의 랭킹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다양한 점수를 주는 거죠. 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functioning of government,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culture, civil liberties, 뭐 종교의 자유, 종교가 아니네요. region 이제 이거는 이제 지역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그 선거 과정, 어떻게 선거가 잘 반영되느냐 민주주의에, 그리고 이제 정부의 기능, 그리고 이제 정치에 얼마나 참여를 많이 하는지,
정치 문화가 어떤지, 지금 오늘 얘기한 게 정치 참여, 정치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ivil liberty 이제 얼마나 자유로운지, 시민들이 자유로운지 이걸 쭉 보시면 여기에 점수가 있습니다. 1위가 노르웨이, 2위가 아이슬란드, 3위가 스웨덴, 4위가 뉴질랜드, 5위가 핀란드, 6위가 아일랜드. 여기 보면 7위가 동동 7위가 덴마크하고 캐나다잖아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이게 다 북유럽 노르딕 컨트리, 스칸디네비안 컨트리라고도 하고 노르딕 컨트리라고도 해요. 지역에 따라서 지역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 5개는 탑 10을 놓질 않아요. 책을 많이 읽는다 그랬죠. 책을 많이 읽고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그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투표율도 높고 스웨덴 같은 경우 볼까요? 정치 그 참여가 8.33, 정치 문화가 10이죠. 노르웨이가 더 높네요. 와, 아이슬란드, 스웨덴, 그리고 이제 북유럽이 아닌 나라가 뉴질랜드 4위, 뉴질랜드, 그리고 6위가 아일랜드, 그 다음에 공동 7위는 캐나다 9위가 오스트레일리아, 10위가 스위스랜드, 스위스.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는 이제 그거죠, 호주. 그 다음에 11위가 네덜란드. 그 다음에 12위가 룩셈부르크, 13위가 독일, 14위가 영국, 우루과이,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죠. 프랑스 나오고 한국 나오네요. 저는 한국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꽤 높네요. 근데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이런 데서 점수가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노력해서 높여야 됩니다. 그쵸? 노력해서. 그리고 일본, 그 밑에가 일본, 그 다음 그 밑에가 미국이네요. 미국도 정치 참여가 굉장히 낮죠. 정치 문화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중국, 제가 중국이 좀 궁금했거든요. 중국 아무리 내려가도 없는 거예요. 이게 중국 계속 내려가야 돼요. 계속. 참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좀 신기한 게 작년 3월에 그 북한의 그 임시정부 수립이 됐었잖아요. 근데 또 올해 6월 4일인가요? 그 중국의 지금 현 공산당 독재를 이제 인정하지 않고 그 임시정부를 차렸더라고요. 미국 뉴욕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민주화 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참 흐뭇했는데요. 뭐 북한이나 중국이 민주화 운동이 계속돼서 그 중국과 북한이 민주국가로 발돋움한다면 정말 이 동아시아 그가 정치가 정말 선진화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또 가져봅니다. 그래서 중국이 여기 나올 때 됐는데 여기 153이네요. 예, 와 여기 앞에 0입니다. 이거는 0. 여기 숫자를 보세요. 중국은 1당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우리는 2당이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쵸? 1당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점수가 나왔나 봅니다. 제일 마지막 우리 또 가슴 아프죠. 제일 마지막 167개국을 조사했는데 여기 이제 꼴찌를 차지한 게 북한입니다. 여기 보면 시민들의 자유 부분에서 0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국경을 넘어가면 총을 쏘는 나라 아직까지도 북한이죠. 참 가슴 아픈데요. 이 0점을 받은 나라가 위에 시리아가 또 보이네요. 그 중국은 그러면 1.18이구나.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민은 또 돈이 있거나 힘이 있으면 이민을 올 수 있어서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참 슬픕니다. 그쵸? 북한이 마지막.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순위에서
이제 행복순위는 사실 이거보다 더 뒤떨어지잖아요. 54위였죠. 행복순위. 행복순위가 또 보시면 이 국가들이, 이 민주주의가 발달된 국가들이 행복순위에도 많은 그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계획이 없었는데 한번 볼까요? 해피니스 랭킹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여러분. 해피니스 랭킹. 해피니스 랭킹. 2020년가가 나오나요? 볼까요? 여기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를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행복지수를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1위 핀란드, 이게 언제 2019년도네요.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이거 뭐야? 9위 캐나다, 오스트리아. 무슨 이 아까 민주주의의 탑 10을 차지하는 나라 대부분이 지금 여기도 탑 10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나라에서 그리고 사회복지가 잘 발달된 나라에서 행복지수도 높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나라들이 다 경제도 굉장히 튼튼한 나라고 잘 사는 나라 중에 포함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다 같이 잘 살고 평등하고 민주주의도 잘 이루어지고 행복지수도 높은 나라로 우리나라도 여기 위에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코스타리카 이렇게 쭉쭉 내려오고요. 미국 29위. 근데 우리나라가 좀 여기선 한참 뒤떨어지죠. 여기 54위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더 뒤떨어지네요. 58위. 이왕 한 김에 중국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아이고, 중국은 보이지가 않네요. 여기 156위까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쨌든 여러분 54위입니다. 54위. 여기 중국이 93위네요. 여기는 아예 북한은 제외되어 있군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54위라는 이 행복지수 왜 헬조선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GDP, 뭐 social support, 이제 사회의 그런 지원, healthy life expectancy,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지수, 건강 이제 지표, freedom to make life choices, 그리고 자기 삶의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 generosity, 얼마나 generous한지, 얼마나 서로에게 generous한, 이렇게 generosity를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아량을 베풀고 이렇게 서로 뭐 하여튼 그런 도와주는 그런 문화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perceptions of corruption, 이게 부패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 그런 것들 이제 다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이제 이런 점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소셜 서포트를 우리가 볼까요? 소셜 서포트 점수가 54위, 1.03이네요. 우리나라의 그 복지 예산이 현저하게 낮아서 제가 그걸 한번 봤는데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방송은 마치고 우리가 이런 거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선진 정치를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나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 가족, 여기서부터 과감하게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깰 수 있어야 우리가 우리나라의 선진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